네, 마켓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죠. 다우 지수만 홀로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모두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빅테크 관련주들의 추가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덕분에 나스닥의 지수가 다른 종목들에 대비 훨씬 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계속해서 중동 순방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 빅테크의 소식들 오늘도 중점적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경제 한 줄 픽을 통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외신 헤드라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카타르로 갔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놓고 메가 패키지 합의안을 발의했는데 어제 사우디에서 전해왔던 6천억 달러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 체결 협안식을 현재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교류를 창출하는데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일부 수혜주들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사우디에서 전해왔던 소식을 놓고 일부에서는 약간의 의혹이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6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줄 보여주세요.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내놓았던 계약 6천억 달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포착이 된 건데 이게 기존의 계약까지 포함을 시켜서 6천억 달러인지 아니면 신규 계약만 6천억 달러인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동 안에서 전해지는 소식들, 이 구체적인 수치들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AI와 관련된 소식도 간밤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갔던 AI 규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지난주부터 해당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총 3개의 그룹으로 국가들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마다 직접 이 협약을 체결하는 AI 양자 체계로 체결을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규제 혹은 중국의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내용은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든 상관없이 화웨이 칩을 쓰지 말아라라는 좀 강한 촉구의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해당 이슈는 이 미국 안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오늘은 좀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PPI가 간밤 발표되게 될 텐데 이를 놓고 제퍼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진정 국면에 들어온 건 맞지만 여전히 관세라는 변수가 시장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CPI나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현재 시장 안에서 불확실성으로 크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간밤 연준 부의장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도이체뱅크에서는 미국의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부터 보여지고 있는 강한 상승의 랠리가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매일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이슈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카타르에서 가지고 왔던 수주 소식들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잉이 총 160대 정도를 카타르 항공에 수주시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보잉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죠. 일단 수주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규모로 들어갈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수주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마다 계속해서 보잉과 관련된 체결 내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잉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10년 동안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일단 단기 변동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죠. 이 사우디의 데이터 볼트와 함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소식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AMD가 간밤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8조 원 넘게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미 전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긍정적인 이 수주 소식이 전해졌던 만큼 오늘 주가 상승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요인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테슬라 이사회에서 머스크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에서 현재 머스크의 보상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새로운 보상안이 나오게 된다면 최종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테슬라 단기적인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요소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밤 폭스콘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의 실적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관세라는 변수 때문에 중장기적인 가이던스와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슈는 저희 머스너5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간밤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오늘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어저께 사우디 빅딜 그 영향이 조금 더 지속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나스닥은 한 0.67% 정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다우는 약간 약보와 마이너스 0.2%, S&P는 0.1% 상승, 거의 보합권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숨고르기 양상이 전반적으로 보였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가 조금 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일단 크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가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면은 달러 지수는 변동이 별로 없었고,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국채 수익률이 5일 연속 상승해서 4.53까지 올라왔어요. 요거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PER, 배수는 약간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가 상승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배수에는 약간 부정적이고요. 반면에 유가는 계속 상승하다가 4일 연속 오늘 좀 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이고 금값은 하락했고요.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주목해 볼 이슈나 종목들도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테슬라는 머스크에 대한 특별한 이슈였어서 별도로 하더라도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하고 구글이 대충 4% 전후로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전일에 5.4%에 이어서 연이어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어저께 중동 쪽에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어저께 한 100억 불 정도 얘기를 1차 물량으로 나온 것 같은데 GPU, 블랙베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00억 불이라는 것은 엔비디아 매출의 약 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1차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 쪽에 어떤 비중, 한 10% 넘는 비중에 대한 걱정, 우려가 새로운 수요처 5%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그러한 안도감을 인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올라서 이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한 구글입니다. 구글은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반독점 히어링 청문회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애플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소외됐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대한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웨이모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옛날 버전에 대해서 약간의 도로에서의
장벽 같은 걸 인식을 못해서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리콜이 있어서 대대적인 리콜이 1200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버전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면서 오히려 반등을 해서 3.7%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엔비디아 좋고 애플 다 좋습니다만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주식 결국은 AI가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식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저께 8% 넘는 급등에서 이어서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지난 5월 6일 날 실적 발표 직후에 10% 이상 급락한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 결국은 오히려 5% 상승한 거기 때문에 AI 파워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AI 반도체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소폭 1.7% 반락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에 대한 점검 간략하게 해봤고요. 그렇다면 간밤 달러나 국채 유가 그리고 이 금값의 동향은 어땠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는 약간 반락했고요. 5일 만에, 사흘 만에 반락했고 국채수익이 약간 올랐고 금값은 마이너스 1.9%로 약간 이제는 미국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면 금값은 이제 반락하는 추세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김에 다른 종목 말씀 안 드렸는데 AI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도 중요하고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중동 가서 하는 거는 중동이 드디어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또 하나 뭐냐면 AI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도 원자력과 전력 관련되는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뉴스케일은 5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20% 넘게 급등하고 오늘도 2% 올랐고요. 그리고 그 전력 쿨링 시스템 관련되는 변압기에서 모티브가 있는데 모티브도 3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도 4% 가까이 올라서 전력 쪽, 한국 쪽에도 관련돼서 좀 관심을 계속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이제 조용한 것 같고 숨고르기인데 약가이나 여파가 오늘도 지속돼서 제약바이오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계속 부진합니다. 대형주인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것도 한 1% 연속 어저께 이어서 빠졌고요. 머크는 어저께 이어서 4% 이상 빠졌는데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할로자인 경쟁사가 어저께 25% 급락해서 4% 빠진 거는 단순히 이거 제약 약가 인하를 떠나서 원래 그 알테오젠에 영향을 미치는 제형 변화를 과연 신약으로 취급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FDA의 기본적인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청구하는 이런 쪽하고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거 아니냐 생각해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여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 미증시에서 좀 급등을 이어갔었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태양광 쪽 안에서도 퍼스톨라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식들 또한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보면 좋을까요? 네, 태양광 사실은 그거죠. 이제 그 세액공제를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시장에서 가졌던 것 같은데 그 워스트 케이스가 아니고 어떻게 됐죠? 1년 정도 앞당겨서 이제 페이즈 아웃 한다. 원래 33년부터 재료를 만드는 거였는데 원래 그렇죠. 33도 재료를 만든 건 32년 정도로 1년 앞당겨서 페이즈 아웃 한다. 그러니까 페이즈 아웃 한다는 측면에 강점을 둔 것 같아요. 어차피 페이즈 아웃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방 폐지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에 안도가 됐고요. 태양광은 미국은 또 풍력보다는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풍력은 28년부터 보조금을 없애거든요. 세액공제를. 태양광이 어텐션 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도 거기 열렸는데 오늘은 좀 어제 급등해서 좀 머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단계를 나갈 건 아닙니다만은 이 내러티브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트럼프가 중동 수출 장가고 이런 여러 가지 발표한 임팩트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지나면은 조금은 숨고르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 주식이 올라간 거 특히 레딧 같은 소셜 플랫폼이 오늘 좀 오래간만에 한 10% 넘게 상승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의 양상으로 약간 넘어가려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꼭 나쁜 뜻은 아닌데 한국도 만약에 로봇 주식들도 어저께 급등을 한 게 특별한 것보다는 사실은 옵티머스를 시연했다. 중동 가서 머스크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붙은 거란 말이에요. 밸류에이션보다는 내러티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러티브 장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제는 올 초
또는 작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승부욕이나 각도는 둔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그 내러티브 민주식도 당분간은 조금 더 어텐션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정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안에서 움직임을 키워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변동성을 보인 종목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수용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일에 이어 사우디 이슈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거래를 잇따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칩의 선두 제조업체 엔비디아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EO 젠슨 왕이 회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휴메인과 협력한다고 발표한 후 화요일에는 5.6% 상승하고 오늘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4%대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사우디에 새로 지어지는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향후 5년 동안 자사의 최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수십만 개를 사용하여 구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 테슬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급여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수요일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새 급여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도 논의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로빈 데놈 위원장과 캐슬린 윌슨, 톰슨 이사로 꾸려졌습니다. 현재 머스크의 2018년 보상안은 법적 다툼 중인데요. 위원회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보상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간밤에 주간 두 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을 마감하면서 약간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하로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성장주에 대한 관용과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도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기술 분야 리더들과 합류했는데요. 카프는 방위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주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와 함께 사우디아의 휴메인과 AI 모델 및 반도체 센터 인프라 구축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가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계획과 합쳐 총 10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 권한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주가는 4.68% 상승했습니다. 다음 암홀딩스입니다. 시티은행 리서치에 따르면 CPU 점유율이 13.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인텔과 AMD 점유율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로 암 아키텍처 채택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반면에 인텔의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 4%대 빠졌습니다. 다음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 인프라 업체 데이터볼트와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계약은 고밀도 GPU 플랫폼과 렉 시스템을 빠르게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글로벌 산업 속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간밤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바이오 기업 셉터나와 약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두 회사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제는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와 심장 질환을 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약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위고비 같은 주사제 대신 경구용 약을 만드는 건데요. 경쟁사 엘라일리의 젯바운드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포니 AI가 첫 로보택시 화재 사고가 어제 5월 14일 베이징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주가는 4.35%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IT 기업 바이두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 브랜드 아폴로고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스위스에 지사를 열고 스위스와 터키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운행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1.55%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회사 오로라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버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사채는 오로라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분 희석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는 6.28% 하락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은 장중에 주가가 1% 상승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백악관은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 항공에 최대 210대 항공기를 판매하는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이후 장을 마감했을 때는 0.64%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템퍼스 AI입니다. 5월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정밀 의학 스타트업 템퍼스 AI는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임과 AI 기반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호재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6% 가까이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10년간 14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 및 AI 기술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사우디의 비전 20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0.42%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스코 시스템즈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장외 거래에서는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붐과 클라우드 고객들의 네트워크 장비 수요 증가가 그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오클로입니다. 원전 스타트업 오클로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그리고 전력 생산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1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제 개발 기업 엑셀리서스입니다. 1분기 실적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 All right, we've got a continuation today of what we've seen the rest of the week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China deal. Tech stocks are going higher. You've had an agreement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in Qatar to buy more chips, so that's helping investors cheer on many of the chip stocks. Meanwhile, you've got a drag on the safe havens, and that's pulling the Dow down. Actually, if you look at the S&P, it's being also the average stock in the S&P is also down as well. So you've really got sort of certain areas like tech that are doing well, and a lot of other areas are struggling. So while the China trade deal is a positive, and you've seen that reaction from the markets, I'd caution investors that overall tariff rates are still roughly 15%, inclusive of the UK and the China deals. We still don't know if those tariffs could go up if deals were to fall apart, but even at the level given this recent announcement, you still have tariffs dramatically higher than where they were last year. So that's still going to be a drag on the economy. It's going to cause higher inflation. And so there's still going to be negative effects from it. It's just that investors are excited that the worst case scenario is off the table.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동에서 전해진 소식과 함께 일부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오늘은 카타르에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우디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주원을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카타르에서 안보, 경제 분야에서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메가 패키지 합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바탕으로 중동 부국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수출 계약을 이끌어낸 점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카타르 합의에는 항공이나 에너지, 방위, 또 첨단 기술 분야의 대형 계약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잉과 G 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 항공과 함께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 드림라이너 787이나 777X 등 총 210대 항공기 납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보잉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기도 했고요. 이외에 미국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제너럴 아토노믹스 같은 경우도 각각 드론 방어 시스템과 무인기를 공급하는 총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또 에너지 기업 맥더모트는 85억 달러 규모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파슨스는 970억 달러에 달하는 다수의 사업을 수주해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첨단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도 이 알라반 캐피탈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따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번 합의는 단순한 경제 제약을 넘어서 양국의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을 포함한 건데요. 향후 5년 동안 관광이나 의료,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카타르의 대미 투자 확대가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동 쪽에서 연일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안에서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오늘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힘이 되어줬던 건 바로 AI 확산 규칙과 관련된 폐지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해당 내용은 전해지긴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져서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어줬는데요. 이 기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을 총 3그룹으로 나눠서 동맹국 그룹 이외에는 AI 칩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AI 확산 규정이라는 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나왔었던 규정이었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해당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를 하고 새로운 AI 관련 접근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AI 확산 규정은 동맹국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를 티어 2로 분류를 하고 AI 칩 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상무부는 해당 규정이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국가별로 협상하는 AI 양자 협정 체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한을 받던 사우디나 UAE 등 중동 국가에 엔비디아나 AMD의 AI 칩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는 규제 폐지를 환영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주가 같은 경우도 4% 정도 반등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다시 한번 시가총액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미국은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산업보안국은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 시리즈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라고 보고 세계 어디서든 해당 칩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수출 통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 수출 금지 조치를 넘어서 어센드 칩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경고한 초강수 풀이로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이미 중국 기업들의 어센드 칩을 탑재한 AI 클러스터를 납품하고 있고 성능은 일부 구간에서 엔비디아 A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칩 개별 성능 자체는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클러스터 구성에서 효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중국 안에서는 미국 칩 의존도를 줄이고 화웨이 반도체를 채택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놓고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 조율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반도체 쪽은 확실히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우디 쪽에서 가지고 왔던 어제 빅테크들의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간밤 월가 안에서 나왔던 리포트들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빅테크들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긍정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월가의 의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함께 사우디에서 체크했던 내용은 이 사우디의 AI 전문 기업 휴메인이 엔비디아 그리고 AMD로부터 고성능 AI 반도체를 공급받아서 AI 데이터 센터나 팩토리를 건설하는 내용이었죠. 총 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언어와 문화에 최적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WS,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 사우디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전용 데이터존을 구축하고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데이터볼트와 함께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협약을 맺는 등 이 미국 IT 기업 전반에 걸친 협력 확대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월가 안에서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중동은 단순한 수요처가 아니라 새로운 AI 플랫폼 구축의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거래를 AI 시장의 지정학적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번 협약 이후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60달러로 AMD 같은 경우는 1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는 각각 전일 종가 대비 20% 그리고 15% 추가 상승의 여력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사우디의 AI 전략은 단기 수요 대응이 아니라 이 글로벌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구조적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우드나 칩, LMM 학습 인프라까지 수직 통합을 노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사우디발 AI 인프라 확장은 반도체 기업들의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것으로 긍정적인 풀이를 이어갔습니다. 또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월가가 중국의 AI 칩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동 쪽으로 우회적인 수출 경로를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더 전해질 수 있을지 일단 단기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 안에서 반등 3대 동력이 부상받고 있는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머스크 CEO에 대한 보상안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에 재개되고 있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간밤 주가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머스크의 보상안을 놓고는 작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었죠. 간밤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할 성과 기반 보상안을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약속했었던 3억 주 규모의 스톡옵션이 델라웨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이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법원은 당시 이사회가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면서 보상안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현재 테슬라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한 상태고요. 대법원이 보상안을 복원할 경우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기존 13%에서 20% 이상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머스크는 앞서 의결권이 25%에 못 미칠 경우 테슬라의 AI나 로보틱스 전략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보상안 논의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잔류 그리고 미래 전략과 직결된 핵심 이슈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고율 관세 조치로 중단됐었던 중국산 부품 수입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이버캡이나 세미트럭 생산을 위한 부품 조달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오는 6월에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 서비스 론칭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 프로젝트 핵심 차량인 사이버캣 같은 경우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컨셉으로 현재 주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이 로보택시를 놓고 롬바론 바론캐피털 창립자는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의 수익성과 주가 재평가를 하게 될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간밤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실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머스크 리더십 복원과 자율주행의 혁신 가속, 그리고 중국 부품 공급망 재개라는 세 가지 반등 재료로 다시 한번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추가 수혜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의 가격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10만 3천 달러 선 부근에서 주가의 횡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서는 현재 트럼프가 암호화폐 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놓고 의심거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법안 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오히려 업계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도 함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희소성의 가치를 둔 비트코인 추가적인 가격 급등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안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 당분간의 움직임 함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우디 빔 제대로 맞은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3총사, 카타르 항공기 선물과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 선물에 얄궂은 운명입니다. 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다 트왕상 만세 부르짖고 있던데 황상이란 게 이제 황제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뭐 대단하게 어떤 칭호를 칭송하고 싶을 때 황상을 붙이고 있는데 트럼프에다가 황상을 붙여가지고 트왕상이라고. 이게 사실 그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증시를 한 명이 움직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만큼은 정말 이걸 지금 트럼프 리딩방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지금 듭니다. 사실 저는 사실 그것을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 나라의 증시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수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발언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이건 사실 모멘텀을 만들어서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트럼프 장남 주니어나 뭐 공화당의 어떤 여성 의원은 미리 엔비디아 뭐 테슬라를 사가지고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뭐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낸시 펠로시 유명하죠. 낸시 펠로시 맨날 뭐 트럼프 뒤에서 종이를 찍고 막 이런 여자 의원인데 낸시 펠로시 추적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주식 투자를 잘하면 혹은 다시 말해서 정보를 어디서 쏙쏙 얻으면 낸시 펠로시를 추적하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오히려 캐시우드보다 나아요. 저번에 보셨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기 유튜브 채널에 1시간 반짜리 맨날 시향 올려도 댓글은 뭐가 달리고 있죠? 5년 동안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 투자 수익보다 유튜브 수익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비아냥 댓글이 달리잖아요. 반면에 낸시 펠로시는 정치인이죠. 투자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수익을 엄청나게 얻으니까 낸시 펠로시가 뭐 투자했는지 따라서 사는 추적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미국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굉장히 이중적이거나 이율 배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중성이 짙다는 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중동 3개국 순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어제 카타르를 갔고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80 다 된 나이에 저거 몇 시간 저렇게 솔직히 비행기 소음 듣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뭐 에어포스원이 편하고 침대가 있고 이러지만 그러고 나서 시차가 막 8시간, 9시간 나는데 저기가 가가지고 1시간 반을 서가지고 연설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또 꾸벅 뭐 약간 조는 것 같은 장면 가지고 또 이제 엄청나게 언론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죠. 그렇죠? 뭐 바이든 때는 조는 바이든이라고 놀리더니 똑같다 뭐 이러는데 바이든이 그 조는 한 장면 가지고 그랬으면 민주당 진영에서조차 그거를 나가라고 안 했겠죠. 오바마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이대로 안 되겠다고 바이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는 한 장면 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도 만약에 그 조는 한 장면이 아니라 연설할 때도 좋고 막 비행기에서 굴르고 막 다리 절뚝거리면 다 나가라고 할 거예요. 공화당에서도. 근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조는 한 장면이기 때문에 바이든하고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우디 빔 제대로 맞았다고 했는데 그 1시간 반짜리 연설 있기 전에 이 어떤 투자의 구루는 아니죠. 기업들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 CEO들 아니면 운영진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깔고 나서 그다음에 트럼프의 1시간 반 연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무슨 내용들이 나왔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어떤 시대의 어떤 완전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자, 젠스당이 나왔었죠. 젠스당이 지금 휴메인, 옆에 휴메인을 운영하시는, 근데 휴메인이 이제 사우디가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자 지금 완전히 전부 다 이제 모든 자본을 집약시킨 AI 회사입니다. 여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의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옛날에 철광한 카네기, 뭐 이런 아니면 석유의 어떤 시대, 엑스모빌이 다우지수 30에서 퇴출당한 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 전에만 해도 미국도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AI 트렌드를 주도하는 최첨단 산업의 선봉에 서 있잖아요.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일머니가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같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60달러에 근접하면 사우디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를 막 축소시키잖아요. 네옴시티 계획을 축소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변동성이 싫은 겁니다. 그런 변동성이 싫어서 미국한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미국도 옛날에 과거에는 자원의 나라였죠. 자원부국. 그렇죠? 철광한 석유왕 이런 사람들이 탄생됐었잖아요. 그 제조업 기반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도 왜 안 죽었죠? 새로운 시대 트렌드를 주도해가고 AI의 주도 국가로 다 나가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사우디도. 오일머니로 영원히 먹고 살 수 있겠지만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제한시키고 우상향으로 그냥 긋고 싶은 거죠. 그래서 AI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란 이 지금 엔비디아, 이 젠스낭 회장, 지금 젠스낭 CEO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싶겠죠. 그리고 직접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갖고 나와서 이거를 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웠던 거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들 수는 없으니까 보라고 해서 카메라가 위에서 이제 찍은 거죠, 항공샷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500와트라고 되는데 500메가와트입니다. 5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직접 투자될 자기의 최첨단 칩 2개가 내정된 슈퍼칩을 갖고 와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에 투입돼서 그 엄청난 발열을 견디면서 AI들을 학습시킬 이 칩입니다. 이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에너지 기반 경제에서 벗어나서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 지금 전 세계 연료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다. 엄청나죠? 전 세계 5분의 1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력이죠. 하지만 유가에 연동되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미국 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미국은 예전에 석유 기반 경제에서 놀라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기반 경제로 바뀌었습니까? 젠스당 CEO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또 나왔죠. 앨런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을 전하
왕세자를 전하라고 표현합니다. 전하와 트럼프 대통령님께 보여드렸더니 두 분 모두 매우 감명받으신 것 같다고. 오랜만에 지금 웃는 모습 봤죠. 최근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테슬라 매장은 맨날 라카칠로 공격당하고 도지 효율부 그 수장으로서의 어떤 저기 책임을 다하려고 했지만 계속 안팎으로 공격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수 결국 물러났죠. 근데 역시 자기 할 일을 하고 싶은 거 할 때 가장 밝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그렇죠? 그리고 인간형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우리나라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같이 이제 현장에서 인간과 함께 패키지 일하는 거죠. 치킨집이라든가 피자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이언맨이 항상 자비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수준을 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는 수백억 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죠. 어렸을 때 스타워즈 보신 분들 다 마음속에 그 로봇들이 있잖아요. 그쵸? 장신의 금색 로봇이랑 통통해가지고 작은 그 은색 로봇. 그 너무 갖고 싶죠. 그때 그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그 로봇들은 약간 굉장히 투박하지만 그 얘기예요. C3PO랑 R2TO. 이게 금색 로봇이랑 그 은색 로봇 스타워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갖고 싶어 할 것이다. 그걸 내가 실현을 시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X에 또 하나 올렸습니다. 춤추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3초짜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움직이는 저 부분을 아까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현장에서는 트럼프의 YMCA 그 노래 춤 그거를 보여줬어요. 저 옵티머스 로봇이 YMCA 춤을 췄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캐시우드가 $2,600를 보는 저기죠. 핵심이죠.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지금 전기차 회사로 평가받고 있지만 나중에 자율주행 회사, 그다음에 아까 옵티머스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면은 5년 내에 $2,600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캐시우드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테슬라를 사도 700%의 수익이 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년 동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익보다 유튜브 수익이 많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 5년의 캐시우드의 어떤 비전을 믿는다면 지금 테슬라에 올인해서 7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그걸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자, 로보택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미래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앨런 머스크도. 자기는 로봇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로봇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로봇이고 난 로봇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퀴 달린 로봇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링크도 나왔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지금 위성 및 항공 분야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해상 및 항공 분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했고요. 자, 영화 얘기 또 나오죠. 아까 스타워즈의 금색 로봇, 은색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각 가정에 배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 개에 달할 것이라고 자기는 예상한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샘 알트먼이 얘기했던 것이죠. 터미네이터 같이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은 바라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거는 스타트rek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앨런 머스크는 스타워즈 아니면 스타트rek에 나오는 미래를 꿈꾸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미래는 실화예요. 그게 다 싫어하겠죠, 터미네이터. 어쨌든 스타트렉 같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YMCA 춤을 옵티머스한테 추게 했는데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라는 트럼프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함께 500메가와트 규모의 아까 데이터 센터를 확충한다. 거기서 슈퍼칩을 엔비디아 걸 쓴다는 소식 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페이팔 마피아들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지금 이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 전부 페이팔 출신이죠. 페이팔 마피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국왕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페이팔 마피아들은 아직도 지금 이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고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느냐?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아까 전에 지금 이 휴메인이라는 이 업체, AI 업체 있죠. 여기에 엔지니어들이 16, 17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카프, 이 지금 팔란티어 CEO가 놀랬다고 하는 거죠, 지금.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최전선에 뛰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영화 얘기가 여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앨런 머스크가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은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알렉스 카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AI라는 거는 사실은 잘못 다루면 정말 위험하다. 이게 만약에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거나 정말 영화처럼
로봇들이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끔찍한 세상이 올 거라고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한테 한 수 배우려고 하고 돈도 없는데 지금 저렇게 갖다 바치고 엄청나게 좋은 카펫을 저기는 보라색 카펫을 깔아요. 그렇죠? 레드 카펫 대신에 보라색 카펫을 깝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예우를 했죠. 바이든 때랑 비교해 보세요. 바이든 때는 저런 거 안 해줬어요. F-15가 양쪽에서 호위를 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지금 왜 힘드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여기 보세요.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야 돼, 국제유가가. 즉 국제유가 몇 달러예요? WTI 기준으로. 60달러예요. 지금 오일머니가 손실이 엄청나게 냈고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 계획에 있던 건 다 축소시켜야 돼.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사우디 거기에다가 누구 데려왔습니까? 호날두랑 다 데려왔죠. 월드컵 유치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돈이 바닥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우를 갖추는 거죠.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순으로 나왔는데 지금 오늘 카타르 방문했죠. 카타르도 조금 있으면 손익분기점 아래에 떨어져서 손실이에요. 세 번째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들만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생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갔죠. 카타르도 지금 배럴당 60달러가 갓 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서 곧 손실 나요. 지금 떨어지면. 자, 카타르는 그대로 레드 카펫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보라색 카펫으로 바꿨죠. 보라색이 이쁘다고 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 테슬라가 등장을 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사이버 트럭이에요. 사이버 트럭 2대고 이건 아우디고요. 사이버 트럭 2대를 카타르의 국기를 입힌 랩핑을 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호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낙타 부대를 동원했어요. 낙타를 여기 요거는 일부분만 찍힌 거고 수백 마리를 동원해가지고 낙타 부대가 여기서 저기 트럼프의 퍼레이드를 맞이하는 모습이고요. 자, 결국 그리고 여기서 큰 건을 또 사인을 했죠. 헤게스 장관하고 M2 항공기랑 FS 리즈에 대한 제안서 수락서 서명했다 하면서 흔드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카타르까지 갔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큰 걸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된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WTI를 보면은 WTI 선물 기준으로 62.79예요. 그러니까 아까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60달러가 간 넘고 손익분기점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100달러 가까이 돼요. 지금 배럴당 40달러씩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아도 이 유가에 따라서 130달러 갈 때는 좋죠. 근데 60달러 이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국제유가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재고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AI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AI 같은 최첨단 산업으로 아까 물어봤죠. 휴메인 CEO가 어떻게 미국이 석유 기반 경제에서 최첨단 경제로 탈바꿈했습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왜 배우고 싶나요? 이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극진한 대접과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난 계약을 따내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잉 이번에 최대 수혜주죠. 관세 전쟁에서 맨 처음 협상 나온 거 누구예요? 미국하고 영국 나왔을 때 보잉기 100억 달러 구매하면서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 관세 저기 없애줬죠. 면제해줬죠. 그런데 이번에 또 터졌습니다. 카타르에서. 카타르 항공이 그렇죠? 카타르 항공에서 보잉 항공기를 매입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얼마냐면은 보잉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항공기 주문인데 787이죠. 787 드림라이너랑 777X 항공기 요것을 최대 210대 960억 달러까지 구매해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밑에서 급등을 하고 있죠. 보잉이 지금 최대 수혜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TX 티커죠. 레이시엔 테크놀로지, 바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고 드론의 일가견이 있는 회사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의 대드론 방어 시스템 10억 달러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급등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네럴 일렉트릭입니다. 아까 영국하고 협상해서 보잉 항공기를 100억 달러 구매해주는 대가로 영국에 뭘 줬어요? 영국의 명차 업체인 롤스로이스, 명차로 유명하지만 항공기 엔진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잉 항공기를 100억 달러로 구매해주는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을 롤스로이스가 제공할 때 그 엔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롤스로이스 항공 엔진이랑 제네럴 일렉트릭 GE 항공이랑 항공 엔진이랑 세계 1, 2위입니다. 그 제네럴 일렉트릭도 완전히 부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잭 웰치의 뭐 100년 회사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회사가 바로 G죠. G가 냉장고도 만들고 별짓 다 하다가 망했잖아요. 옛날에 다우존스 30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완전히 망했다가 지금 이게 사실 일봉인데 월봉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항공기 엔진을 통해서 보잉이랑 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 제네럴 일렉트릭의 엔진이 탑재된 787 드림라이너 777X를 210대를 구매한다고 하니 제네럴 일렉트릭도 보잉 항공기와 함께 엔진이 탑재된 상태로 이 지금 매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영국의 롤스로이스입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런던 증시에 상장되어 있죠. 거의 최고가예요, 이것도. 롤스로이스도. 지금 이 미국과 영국과의 관세 협상,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삼국 그 순환, 여기 순방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결과들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CEO들이 나왔던 그 회사들이에요, 다. 자, 팔란티어 CEO가 나와갖고 이 지금 휴메인의 엔지니어들이 16, 17살이다. 굉장히 미래가 밝다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팔란티어 135달러, 100달러 다시 돌파해가지고 지난해 가장 많이 올랐던 업체죠. 급등하고 있고요. 저것도 방산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방산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팔란티어예요. 자, 그다음 팔란티어가 여기 있죠. 엔비디아군요, 저거는. 엔비디아 젠스당 CEO가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에 슈퍼칩을 공급하겠다고 표명을 했죠. 급등해서 135달러 돌파했고요. 팔란티어도 130달러로 가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죠. 테슬라도 죽어있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캐시우드 말대로 2,600달러를 간다고 하면 지금 347달러입니다. 10배 가죠. 자, 지금 팔란티어,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동참했던 CEO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다 저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카타르에서도 엄청 큰 계약건이 나왔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보잉사의 주가는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개국,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어떤 큰 건이 터지냐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 방산이나 항공주 주가에 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잉사의 주가가 가장 좋으니 오늘 한 주 매도평은 보잉사의 주가에 관련된 겁니다. 카타르 폭탄 바잉에 행복해 보잉.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2위 자리를 되찾았다. 13일 엔비디아 시총은 장중 6% 넘게 급등하며 3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공지능 반도체 1만 8천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엔비디아는 사우디 정부가 지원하는 휴메인의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젠슨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최첨단 그래픽 반도체들로 이 인프라가 구축된다면서 첫 단계로 우선 GB30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 1만 8천 개가 자사의 인피니밴드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의 미 첨단 반도체 시장을 폭넓게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게 됐다. 이날 휴메인과 전략적 협력을 선언한 AMD와 아마존도 동반 상승했다. 트럼프의 중동 순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도 수혜받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훈풍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대형주 위주는 지속적으로 주가 약세가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이 0.7% 오름폭을 보이면서 어제 1% 반등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부를 켜냈고요. 그 안에서도 빅테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졌죠. 엔비디아가 4%, 테슬라도 4%의 추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이 공급 이슈가 해결되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보상안의 논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서 단기적인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랜만에 금값이 반등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값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 같은 경우도 원유 재고 급등 이슈와 함께 5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과 카타르 소식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죠. 안보, 경제, 메가 패키지 합의 소식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 카타르에서 추가적으로 1조 6천억 규모의 경제 교류 합의 소식안을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나 거액 무기 수출을 따내고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는데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카타르 항공으로부터 160대 정도의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는 국가마다 추가적인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도 사주고 중국 그리고 중동까지도 대규모 수주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수혜가 기다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밤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이 AI 확산 규정과 관련된 소식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지고 갔었던 AI 확산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폐지를 하고 새로운 기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기존까지는 3개의 그룹으로 국가, 이 티어를 나눠서 적용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1대1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주요 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대한 AI 칩은 추가적으로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 금지 선언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반도체는 다른 국가들로 더 편하게 수출해주는 길을 열어주고 중국산 반도체는 다른 국가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금지 선언을 내린 건데요. 일단 이런 이슈를 놓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밀기도 했고요. AMD 같은 경우는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반등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슈들 다음 장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AMD가 오늘 4.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사주를 60억 달러어치 매입한다라고 하고요. 리사스 CEO도 직접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제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사우디 쪽에서 긍정적인 수주 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겹치면서 오늘 주가는 4.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10%대 급등 흐름이 이어졌었던 슈퍼마이크로는 오늘 15% 추가 급등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일단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1분기에 저점을 다지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와 함께 지속적으로 반등 흐름이 연일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만 40% 가까이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외 주요 일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지표들이 없어서 잠잠하게 지나갔다면 오는 새벽에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4월에 PPI가 발표가 되고요. CPI가 일단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PPI에서 추가적으로 튀는 수치가 없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간밤 염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온 건 긍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 안에서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PPI 지표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마트의 실적도 함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요 기업으로는 월마트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16일에는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최근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안에 이 거리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엔 어떻게 데이터가 나올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주에서
중국에서 있는 이 에이펙 행사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 소식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 소식이 전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진 않지만 그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 소식이 더 전해지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요인들 더욱더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미국 증시 상황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영을 해줄지도 궁금한데요. 국내 관련주들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캐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AMD입니다. AMD는 엔비디아와 함께 사우디 국영기업 휴메인과 AI 모델 개발 및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간밤에 AMD의 주가는 5% 가까이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MD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 AMD 관련주들 국내선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노공업 보시면 리노공업은 AMD 칩 양산 시 필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고성능 패키징 공정에 쓰이는 다이 어태치라는 장비를 AMD 공급망에 제공할 수 있어서 수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홀딩스 볼 텐데요. 시티은행 리서치에 따르면 암홀딩스의 CPU 점유율이 시장에서 13.6%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인텔과 AMD의 점유율 하락과 맞물려 이 아키텍처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집중해봐야 할 국내 기업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가온칩스 보시면요. 가온칩스는 암 기반 템리스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AD 테크놀로지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 중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기업들 암 IP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들로 암홀딩스의 관련주로 부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바이오 기업 셉터나와 2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제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와 심장 질환까지 관리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GLP-1 관련 비만 치료제 약들을 개발하는 회사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 보시면요. GLP-1 기반 약물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형 기술 경쟁력으로 협업 기대해 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펩트론 보시면 지속형 펩타이드 제형을 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한양행은 GLP-1 유사 약물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이두 볼 텐데요. 중국 바이두는 자사의 자율주행 택시 브랜드 아폴로고를 앞세워 올해 안에 스위스와 터키 등 유럽으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는 간밤에 1.55% 상승했는데요. 이미 홍콩과 두바이 등에서 시험 운행 중이고 완전 자율주행 허가도 중국 내에서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기업들 중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수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든 기업들 자율주행 부품 및 AI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대중화 흐름에 따라 오늘 수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정밀의료 스타트업 템퍼스 AI는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과 AI 기반 항암 신약 개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임상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차세대 정밀 항암제를 공동 개발할 계획인데요. 그로 인해 6% 하지만 이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밀 의료 AI 기술 갖춘 기업들 이렇게 루닛과 뷰노, 셀바스 AI가 있는데요. 루닛은 어제 국장에서 최근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273.3% 오르며 분기 최대 실적을 냈지만 어제 유상증자 계획이 있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7%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원전 스타트업 오클로가 전력 생산 상용화 단계 진입 소식에 따라 주가가 1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늘 원전주들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 김문수 대선 후보의 원전 산업 육성 발언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접 방문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6%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투자자들이 평균 30%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장 첫 달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수했지만 주가는 2만 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한 상태다. 올해 2월에도 234억 원 이상이 개인 매수세로 유입됐지만 주가는 각종 논란의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증권가 예선 상장 당시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업 가치와 무리한 상장 추진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다 쉬셨습니까? 비가 많이는 아닌데 조금 내립니다. 근데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그리고 이제는 옷도 조금 가볍게 이제 다니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더워지네요. 자, 5월 15일 목요일인데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또 좋은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보죠. 일단 톱 기사, 일면 톱은 아니고요. 사면의 일면 톱 기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목 보시죠. 한국, 미국,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 원달러 환율 한때 1,400원 아래. 이 한때라는 건 어제 야간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3시 반까지 정규장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 마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시 이후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거래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야간장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일단은 좀 환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표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우리 정규장 때는 1,420원 정도에 마감이 됐던 거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1,498원에 어제 거래가 됐습니다. 저것도 조금 오른 거고요. 그래서 야간장 초반에 이 뉴스가 전해진 야간장 그때는 1,390원 초반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규장에 비해서 30원이나 환율이 이게 뭐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1, 2원 떨어져도 상당히 급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외환시장인데 30원이 떨어지면 폭락이죠. 그 앞에 뭐 한자 보통 쓰긴 하는데 우리 요즘 표현에는. 그럼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냐 얘기를 해야 되죠.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2+2 고위급 회담할 때 정부에서 이제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 그때 기자들은 당연히 물어봅니다. 환율 협상했느냐?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기사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난 5일입니다. 약 한 열흘 전에 한국과 미국의 실무 관계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실무 협의자라는 거는 관리관급 한 1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직업 공무원들은 1급부터 이렇게 10급까지, 9급까지 있잖아요. 그중에 1급이니까 관리관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분야, 그러니까 환율 분야에서는 기재부에서 가장 실무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차관보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차관보가 나왔었고요. 제가 왜 이 얘기가 그러니까 환율 합의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냐 이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약간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제가 좀 전에 2+2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브리핑 때 환율 협상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얘기는 일단 당장은 없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급 회담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실무자들끼리는 먼저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환율 협의가 왜 지금 민감하냐면요. 이달 초였나요? 그 대만 달러 갑자기 급락했던 거, 달러 대비 대만 달러 그때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대만 달러의 화폐 가치가 대만의 화폐 가치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대만 당국에서는 뭐 바로 부인했습니다만 미국이 대만 달러 절상하라고 즉 대만 달러 가치 끌어올리라고 아마 압박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도 너네 대미흑자 작년 기준으로 니네가 7번째 나라잖아. 그럼 너네도 너네도 이제 미국에서 흑자 많이 내고 있으니까 너네도 원화 가치 절상해, 원화 가치 끌어올려. 그래야지 우리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너네한테 수출할 게 많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무역 적자도 줄이고 이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계속 다시 진행이 되겠죠. 가장 큰 미중 간의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유럽, 뭐 일본, 한국이 본격화가 될 겁니다. 한번 일단 전초전은 치렀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 환율 얘기는 안 하고 관세 얘기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본과 그 관세 협상 벌어져 난 다음에 그때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환율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때도 당시 이제 일본 재무상이죠. 안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통산상이군요. 재무상이 아니라. 협상을 할 때 트럼프가 직접 만났었는데 우리 환율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근데 엔화 가치가 130엔대 중반까지 급등을 했었죠.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의 이 관세 협상이라는 거는 겉으로는 보이는 거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 매기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는 그러니까 백단에서는 결국 이 환율 얘기가 계속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환율 얘기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결국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달러 가치를 더 내리는 일종의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의 좀 재판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말하라고 합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은 이 기사는 우리한테는 되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제 한 달 뒤면 새 정부 들어서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 환율 얘기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환율 얘기를 지금 실무 협상을 한다라는 게 이게 좀 적절하다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논란이 점점 오늘 이후로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미국 관세 전 너도 나도 디램 사재기 불안한 메모리의 봄.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디램 시체인지 자료인데 PC향,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D램 범용 제품 DDR4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고정거래 가격인데 작년 11월에 1.35달러까지 개당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1.65달러까지 높아졌죠. 약 20% 정도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22.2% 정도. 삼성 같은 경우가 좀 특히나 좀 그렇고요. 가격이 오른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90일 유예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 90일 뒤에는 이게 도라미 타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3월, 4월에 사재기가 있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그때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반도체를 겁나게 비싸게 사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그때보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 관세가 적용이 되기 전에 지금 가격대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워낙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 특히 범용 그 디램 반도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결국은 사재기 수요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석 달 동안에는 이런 사재기 수요 때문에 굉장히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출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에는 굉장히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격을 왜곡시키는. 이게 사실 기업들은 대부분 석 달 또는 6개월, 9개월, 길게는 1년 뒤를 생각하면서 재료를 구매를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는 재고로 쌓고 일부는 출하라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재고 비용, 그다음에 뭐 물건 사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 등등등.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 일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지고 있는 후유증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자꾸 키운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기업들한테는 비용으로 가는 거고, 그 비용이 기업들이 다 감수하면 좋은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 가격으로 전가되죠. 결국 최종단에서 소비자들이 똑같은 물건을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것도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참 트럼프 관세 전쟁의 이 파장이 진짜 이게 뭐 온 사방으로 마치 모세혈관으로 피가 흐르듯이 이렇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 항공사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보죠. 지난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는 거 최종 뭐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린 건데 그 이후에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국제선 여객수 급증, 대형 항공사는 고공비행을 하는데 사고 여파 LCC, 저비용 항공사로 보통 얘기를 하죠. 저가 항공사, 이는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나오는지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표 보면은요, 대형 항공사, 보통 FSC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비용 항공사를 LCC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3만 명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여객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저비용 항공사는 합쳐서 339만 명인데 7%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는 20% 가까이 늘었는데 저비용 항공사는 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냥 절대 수로 보면 103만 명이고 339만 명이니까 이게 저비용 항공사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비용 항공사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6개인가 지금도 그렇게 되죠. 그걸 합한 거고 대형 항공사는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2개만 합한 거니까 비중이 절대 높다라는 거고,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국제선 타면 되게 비싸죠. 국내선보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선 여객수, 국제선을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항공사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일단은 대형 항공사에 대한, 특히 국제선은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수요가 대형 항공사 쪽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있었던 이 제주항공, 이 무한공항 참사, 이 여파가 큽니다. 이게 비행기라는 건 사실은 공중에서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떨어지는 수밖에. 근데 비행기가 잘 착륙하고 올라가면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항공사는 사고는 잘 안 나지만 사고가 나면 사실 참 이게 결국 생명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비행기를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비행기 안 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이나 러시아 갈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최근에 한진칼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항공 주가가 좀 최근에 좀 꾸물꾸물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이 완료된 데 따른 이런 리스크들이 다 이제 또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을 한 이 메가 이제 항공사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질 가치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제선 여객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본질 가치가 좋아진다. 즉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진칼에 대한 호반 측의 지분 매매 이거는 별개로 치고요. 대한항공이라는 이 회사 자체, 이 항공사 자체에 대해서만 일단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보죠. 잘 나가는 밸류업 ETF 코스닥 기업엔 그림의 떡. 예.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밸류업 정책 시작된 지 이제 1년여가 돼 가고 1년이 좀 넘었죠, 이제. 그다음에 밸류업 ETF가 상품이 이제 출시된 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된 상황인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예상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에 있는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도 열심히 하고 매입하는 것만큼 소각하지는 않지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좀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대형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 부분 쪽에서도 코스피에 있는 쪽보다는 좀 나은 것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 열심히 이행하고 있어라고 공시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주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밸류업 정책을 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자사주 산다, 뭐 판다, 뭐 또는 매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어나운싱을 잘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반면에 코스닥 회사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도 그다지 많지 않고 소각하는 회사는 그나마 없고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회사도 더 적고 에펜가에도 한 회사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그 정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양극화로 벌어졌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밸류업 ETF 상장 이후 수익률 현황인데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가 7.37%로 가장 높고요. 쭉 보시면 대부분 6%, 그다음에 5.6%. 하나 자산운용의 플러스 코리아 밸류업이 5.6%로 제일 낮아도 이 정도인데요. 타임폴리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있습니다. 되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신생 운용사인데 수익률 잘 내기로 유명하고요. 이 회사가 근데 마이너스 0.4%. 이 회사 빼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수익률을 지금 5, 6% 정도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 지금 법안 발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PBR 1배 미만의 회사들 중에서 경영권 승계라든가 어떤 상속, 증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특히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주가를 이렇게 막고 있는, 누르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이런 법안들 지금 준비되고 있다, 또 발의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 밸류업 정책도 탄력을 받을 거고요. 지금 코스닥 상장사들 밸류업 별로 열심히 안 한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못 버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일단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는 돈을 꽤 잘 벌면서도 주주배당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 별로 열심히 안 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은 좀 그 옥석 가리기도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좀 나스닥처럼 두르기도 쉽지만 나가기도 쉬운 이런 어떤 상장, 어떤 IPO 어떤 구조가 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덜 걱정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청환 헤르메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혼조 마무리됐습니다. 다우만 내리고 나스닥 S&P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감세 이슈도 조금 나와주고 있고, 네. 또 이제 중동발에서 가장 핵심인 거는 지금 AI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 하드웨어가 못 쫓아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오늘 또 4%, 또 AMD가 4.8%씩 올라주면서 이런 AI 쪽에 대한 랠리를 좀 일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밸류체인 단에 오늘 원전 쪽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에너지 쪽, 물론 오늘은 유틸리티 쪽은 조금 일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관련된 그런 이제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M7 중심으로의 상승 기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M7이 올라가게 된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수는 롤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감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주식의 또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더 강화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눈치를 보는 거는 그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의 철강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관세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빌미로 해서 뭐 중국은 잠시적으로는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뭐 펜타닐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철강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이런 협정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면 요거에 대한 물음표가 좀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중국이 어쨌든 간에 강대강으로 붙어서 유리한 포지션을 끌어냈잖아요. 만약에 인도에서 또 강대강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 이제 중국과 협의한 이후에 지금 인도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인도가 또 승리를 한다면 일본도 자동차 관세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버티기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원달러 환율이 환율 협정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난 5일에 했었다라는 게 14일에 기사가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통화 절상에 대한 흐름들로 넘어가게 된다면 뭐 일단 수출 기업들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준점이 1,300원에서 1,350원이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많이 이탈이 됐거든요. 사실 작년 6월과 비교해보면 볼륨이 진짜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되돌림이 나온다면은 생각보다 증시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스토리들을 엮어서 바라봐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그 안에서 M7 빅테크 종목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 주셨고 간밤에 엔비디아도 4% 정도 반등을 했는데 뭐 중동 쪽의 수주 소식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AI 규제안, 뭐 철폐 소식이라던가 화웨이 칩 다른 나라들을 사지 마라 이렇게 강경하게 좀 협박하는 멘트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오늘 주가의 반등 요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은 완전히 맞고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한테 좀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수혜를 계속 기대를 해와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추가적인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화웨이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이게 네.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비중 중에서 13%에서 15% 정도는 중국인데 거기서 사실은 뭐 H20 같은 좀 저용량, 저사양 관련된 네. 그런 칩들에 대한 매출이 많았거든요. 근데 화웨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아직까지는 공급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위협이 안 된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근데 이미 성능의 40%에서 뭐 많게는 80%까지 좀 쫓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양산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규제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자체 생산을 통한 유통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점유율이 뺏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 부분에서는 유리한 포지션이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장기전으로 가게 됐을 때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뺏길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처럼 중동발이라는 더 큰 이슈가 나오면서 그거를 지워준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중동도 지금 이슈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동 외의 기타 지역에서의 중국의 이런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담감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기술로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이야 뭐 미중에 대한 관세가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사실 90일 동안 구체적인 이런 협상안이 다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거기서 격화가 됐을 때는 오히려 되돌림이 훨씬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거보다 훨씬 큰 중동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지금 칩 수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캐파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원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이 트리거가 상당한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AI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좀 강한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과거의 미국장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치고 가면 네. 그다음에 하드웨어로 순환매가 나왔고요. 하드웨어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면 소프트웨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AI 랠리에서는 하드웨어가 먼저 튀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팔란티어 같은 애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종목군들이 너무 높은 상황이고 오히려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이제 뒤쫓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에 상승 부담이 좀 있다고 한다면 하드웨어 쪽으로의 수급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뭐 엔비디아를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간다는 것, 즉 우리 국내 대형 투탑에게도 긍정적인 또 수혜로 작용되지 않을까 미리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수급 기조도 굉장히 강하고 오히려 뭐 외국인이야 워낙 하이닉스 쪽으로 러브콜 많이 보내긴 했지만 연기금까지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전거래일에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러브콜 받지 못했죠. 물론 3거래일 동안 토탈로 본다라고 한다면 첫 거래일에 많이 들어오고 2거래일 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확실히 증시에 랠리가 나오는 게 이제 HBM 필두로 또 엔비디아발 역량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기조는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뉴스가 훨씬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디램에 대한 가격이 현물가가 2달 연속 올라가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고정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약간의 좀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실적은 너무 잘 나온 건 맞는데 과연 다음번에도 실적이 잘 나올까라는 물음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고 대부분의 수출 데이터가 사실 선제적인 수요가 있어서 물론 잘 나온 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한 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게 실적 발표하기 2, 3일 전에 막 뭐 조 단위로 올려버리면 사실 그게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워낙 그 통화 절상 관련된 이슈에서 그럼 수출주들이 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환율의 기준이 1,300원에서 1,350원 뭐 많게 봐도 그 정도인데 현재 레벨 단은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절상이 돼서 뭐 1,300원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수출주에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로봇 되게 뜨겁잖아요. 로봇 같은 것들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칩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로봇화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수요가 계속 없을까라는 부분 상당히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지금은 훨씬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조선이랑 방산이라는 기업들이 약간의 넘버가 워낙 잘 찍히는 산업이어서 대세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덜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쪽에서 일부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확실하게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릴 만한 요인이 커지고 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랑 테슬라 중심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기대감을 높여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오늘 야간 선물이 좀 빠졌어요. 보통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야간 선물이 좀 빠져서 장 초반에 혹시나 분위기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계속해서 시장 규모 커질 수밖에 없다. 좀 설명을 주셨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삼성전자 쪽의 이슈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의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뭐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확장이 될수록 뭐 필요한 기술이긴 합니다만 이번 인수 소식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일단은 뭐 공조기기 업체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왜냐면 이제 뭐 인수를 너무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요. 네. 또 규모도 상당히 좀 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의 인수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조금 더 고단위 부분에서의 그 이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인수하고 났을 때 그 성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전거래 같은 경우 이제 액침냉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는 갭상승을 했습니다만 대거 차익이 나오면서 좀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들의 주가가 상당히 낮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토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뭐 발열 이슈가 부각이 돼야 되고 그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또 엔비디아에게는 좀 악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호재와 악재가 좀 양분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만약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그런 스토리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보다는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소문은 무성하긴 하지만 네. HBM3E 12단 뭐 요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하이닉스도 지금 가격 결정이 안 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트리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어쨌든 HBM 쪽으로의 지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슈에서는 그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전히 HBM 이슈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언급을 주셨고요. 일단 관련해서 좀 같이 지켜볼 또 테마 쪽에 하나가 액신냉각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것도 뭐 저희가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되는지 단기 변동성에 그칠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액침능과 관련된 부분에선 중장기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관련주로 포함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네.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워트가 좀 제일 강했었죠. 워트나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급이 쏠리는 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테마적으로 움직일 때는 삼성 공조라는 종목이 제일 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뭐 KN솔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처럼 이제 영향력이 좀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실 건지 그건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이 이벤트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집중하시되 어쨌든 간에 발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산업군들은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성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전거래의 유리기판도 좀 급등을 했는데 액침냉각도 그렇고 유리기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주가 추이가 어떠냐면은 막 올라갔다가 완전 내려가고 횡보하다가 이제 빼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랠리가 나오면 뭐 액침냉각, 뭐 유리기판, 뭐 CXL 이런 쪽에 대한 과거처럼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시각으로 액침냉각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열 이슈 계속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이니만큼 중장기적인 관점도 유효하다 일단 코멘트를 주셨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신재생 관련 쪽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죠. 대표적인 대형주인 퍼스트홀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뭐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반등을 하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생각보다 이 지급 보조금을 크게 줄이지 않았던 부분도 호재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걸까요?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AI에 따른 에너지원인데 에너지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뭐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의 개수는 제일 많기는 하지만 최근 뭐 한 20-30년 동안에 새로 신규로 추가된 기수는 뭐 한 3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걸로는 지금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은 비슷한데 뭐 변압기나 이런 것들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AI가 막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고 뭐 계속 데이터 센터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걸로 할 것이냐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 미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있는데 사실은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훨씬 더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저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2017년, 18년도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제 태양광을 거의 다 가져갔잖아요.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네. 거의 362일 정도 해가 뜹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발전 그 효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 법안, 수정 법안이 나왔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뭐 예상보다 좋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32년까지 보조금을 주는 걸 26년까지 뚝 하고 끊어버렸는데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29년도부터 물론 감축 퍼센테이지는 꽤 큽니다. 80%부터 시작을 하니까 큰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예상보단 괜찮은데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미국의 에너지 규제 완화로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국내 정책에서도 태양광 풍력에 대한 네. 소리가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같이 믹스가 돼서
일단은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딱 끝났으면은 사실 주가가 요 정도면 많이 올랐다고 하고 이제 세론일 텐데 재밌는 건 하나솔루션 그리고 CS 윈드 같은 이런 대표적인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넘버가 바뀌고 있고 증권가의 코멘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모멘텀 있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한쪽은 외국인의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한쪽은 연기금의 수급콜을 완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어서 상당히 강한 스토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발 호재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테마와 관련된 부분까지 붙어주면서 수급도 긍정적이고 어제 하나솔루션 52주 신고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원전 관련된 움직임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일하게 좀 정책 테마로도 묶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도 최근 흐름 좋다 말씀 주셨는데 네. 원전 쪽 어떻게 볼까요? 저는 재생에너지 쪽에 원전을 포함시킬 수 있죠. 이제 탄소 배출 쪽으로 보면은 그런데 저는 원전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업 기간은 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금일 이제 약간의 뭐 태양광 이쪽도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이제 이거래일 동안 뭐 뉴스케일 파워 주가 한 40%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클로라는 종목도 거의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4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을 하는 분위기고 또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SMR에 대한 강력한 이제 고객사에 대한 확대 기조를 또 보여줬고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이제 GE 버너바랑 또 연결이 돼요. 가스터빈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이제 러시아산의 이런 천연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 거기다 또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붙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AI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 유럽이 이런 재생에너지를 포기하고 원전으로 갈까요? 결국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의 생성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AI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 왼종일 막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에너지원에 이런 등락폭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 바람이 갑자기 안 불 수도 있고요. 네. 태양은 밤엔 안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본다면은 원전에 대한 수요가 안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국내 정책 스탠스가 조금 안 좋은 건 있어요. 뭐 다른 기타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목이 잡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글로벌적인 스토리로 보면은 원전이 아무래도 태양 풍력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보다도 원전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더 강력할 수 있다 말씀 주셨고 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쪽 중에 어제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었죠. 좀 머스크의 수혜를 받는 건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을 추는 영상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화제를 모았고 간밤에는 또 발레를 하는 영상이 또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국내에서는 뭐 LG랑 현대차가 이제 손을 잡고 로봇을 만든다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가 지금 섞여 있는데 로봇 쪽도 계속 긍정적으로 시각 유지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라는 그 하부 밸류체인 단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니까 액침 냉각으로 스토리가 풀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원전, 재생에너지, 변압기 이렇게 해서 한 꼭지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신망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자율주행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로봇에 딱 탑재를 해야 되니까 로봇으로 이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밸류체인 단은 이런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도 AI 쪽에 랠리가 나올 때 이들 산업군이 다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일론 머스크의 그런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부각이 된 것도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최근에 뭐 마라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축구 경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증설하고 제조업으로 갈 때 사람을 쓰겠습니까? 다 이제 공장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저는 속도는 산업용 로봇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하반기에 이제 옵티머스 가격이 뭐 3천만 원 이하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너무 싸게 나오고 좀 실용도가 높다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얘기도 있었어요. 막 피아노 치는 거, 네. 마사지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런 스토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기사 재밌는 거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리쇼링 기조 정책과 함께 오히려 산업 쪽에 대한 로봇 수요도 증가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딱 놓고 한 줄로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국내 증시 어제도 뭐 코스피 1%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국내 증시가 미국 주시와 비교했을 때 앞으로의 좀 변동성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사실 뭐 완벽하게 아웃퍼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전혀 뒤처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수급적인 기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원화 절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상 효과 중에 가장 큰 거는 환자이익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전거래일에 외국인 수급이 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특히 반도체가 좋을 때 영국계나 미국계에서의 수급 동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최근 2-3개월 동안의 외국인 수급 동향 보시면 미국계랑 영국계가 꽤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성이 생긴다면은 증시의 랠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 좀 좋았었던 반도체, 원전, 그다음에 뭐 양자, 뭐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큰 자금의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왜냐하면 시가총액이나 유동성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 2%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또 상법 개정이라든지 대선 이후에 또 이제 내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뭐 경제 전망이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충분히 전 뒤집힐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인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을 전혀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다시 상승 트리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전혀 나쁘게 볼 필요 없고 간반 증시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국내 증시도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의 개장 분위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의 상황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